2025년 7월 프랑스 국영 원자력 기업 오라노의 광물 부분 수석 부사장 자비에 생마르팅 티에가 카자흐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카자흐스탄 남부 무용쿰 사막에 위치한 토르트쿠두크 우라늄 광산의 채굴 준공식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광산은 카자흐스탄 국영 원자력 기업 카자톰프롬과 공동 운영될 예정으로 2026년부터 연간 4,000톤의 우라늄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라노는 이 계약을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습니다. 9개월 뒤인 2026년 4월 자비에 생마르팅 티에는 프랑스 파리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보츠와나 대통령 두마 보코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맞춰 오라노 대표단을 이끌고 보코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주최했습니다. 이것은 오라노가 보츠와나 서부 간지 지역에서 대규모 우라늄 탐사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된 회담이었으며 언론들은 이것을 계약에 따른 파트너십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의 파트너십, 두 개의 사막. 이 흐름은 프랑스가 국영 기업을 통해 우라늄 공급원과 더 넓게는 프랑스 에너지 전략의 다각화를 위한 행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계약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파트너십. 이것은 프랑스 정부와 오라노가 수십 년간 우라늄의 소유자로서 프랑스의 우라늄 공급과 원자력 발전을 위한 행보에서 필요하지 않은 단어였습니다.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는 프랑스가 우라늄의 소유자에서 구매자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가 쓰인 이유는 바로 이곳 때문이었죠. 2024년 니제르 정부는 오라노가 개발 추진해온 니제르네 이무라렌 광산의 운영권을 취소했습니다. 니제르 정부는 채굴권 취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라노 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소마이르 광산을 국유화했습니다. 프랑스는 반발했고 세계은행 산하중재재판소가 니제르 정부에게 재고 우라늄의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니제르는 국가 자원을 팔 권리가 있다며 공개시장 판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니제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라노가 보츠와나 대통령과 면담을 한 지 불과 40일 뒤인 2016년 5월 18일 1968년부터 이어진 아를리트 채굴권 역시 공식 취소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니제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프랑스 에너지 공급망의 붕괴, 더 나아가 아프리카를 둘러싼 자원 패권 경쟁 사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60년 8월 3일) 니제르가 프랑스로부터 공식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니제르는 친프랑스 성향의 하마니 디오리가 급진적 민족주의 세력인 사하바 당의 게릴라 공격과 암살 시도 등 심각한 정치적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디오리 정권은 생존을 위해 니제르의 불안정한 군사 대신 프랑스의 보호가 아직 필요했고, 프랑스는 평화적 독립을 승인하는 대가로 군사 방위 및 협력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이러한 정책은 니제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 상당수는 독립 이전부터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고, 독립 이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통치하던 시기, 아프리카 국가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내세운 엘리트 중심의 지배 방식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결과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는 구식민지 국가들과 프랑사프리크라고 불리는 비공식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독립된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부 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했습니다. 이 구조는 군사적 안보 보장을 포함한 개발 원조, 정치 엘리트 보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프리카 내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내 갈등을 일시적으로 수습하고 안정시킬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프리카 내 국가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필연적인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불안정한 내부 문제와 민족 갈등을 쉽게 봉합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더 큰 문제들이 아프리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프랑사프리크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립 초기 내부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수 있었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내 영향력과 자원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원동력 중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일부에서는 내부 안정과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허울 속에 실제로는 프랑스의 절대 이익을 수호하고 자국 네트워크에 충성하는 아프리카 정치 권력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으로 작동되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니제르는 프랑스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1968년 니제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지 8년이 지난 시점,
프랑스 원자력 청은 니제르 북부 아를리트 지역의 채굴권을 취득합니다. 같은 해 니제르 국영기업 소마이르가 설립됩니다. 운영 주체는 니제르 국영 자회사 소파민과 프랑스 국영 기업의 전신인 아레바, 현재의 오라노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니제르 정부가 설립한 국영 기업과 프랑스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구조였지만 지분은 프랑스가 60% 이상을 차지했고 생산량의 상당수를 아레바가 가져가는 구조였으며 우라늄 가격 역시 처음부터 파리에서 비공식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수십 년 동안 니제르가 대규모 우라늄 광산을 소유한 나라이자 동시에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는 원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이러한 비대칭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1973년 오이쇼크로 원자력 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프랑스는 에너지 자원 확보에 더 절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마니 디오리 니제르 대통령은 이 상황을 활용해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던 우라늄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1년 뒤인 1974년 디오리 대통령이 니제르 내 발생한 쿠데타로 실각하며 프랑스와 니제르 사이에서 발생했던 우라늄 재협상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쿠데타 초기 대응에 실패하며 니제르의 통제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니제르 내 쿠데타 세력들은 프랑스의 통제력 상실과 디오리 대통령 사이에서 발생한 우라늄 가격 갈등을 이용해 프랑스에게 우라늄 공급 유지를 약속하며 프랑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프랑스는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디오리 대통령과 우라늄 협상 관련 마찰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며 쿠데타 세력의 약속을 수용하고 사실상 쿠데타를 묵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니제르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니제르 내 우라늄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이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10년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이슬람 마그레브 지부가 니제르 북부 아를리트 광산에 침투해 프랑스인 직원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니제르 정부는 프랑스 국영기업 아레바에 광산 보안 강화 및 납치 협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레바는 프랑스 국영기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프랑스 정부의 정책에 따라 테러 협상을 위한 자금 조달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프랑스 정부는 대외적으로 테러리스트에게 몸값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무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며 프랑스 내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승했고 국제 우라늄 가격이 폭락하자 재정적 위기로 공식적으로 니제르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아레바는 니제르의 요청에 비공식 거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레바는 니제르 국영 기업인 소파민을 통해 허위로 우라늄 거래를 진행하며 우회적으로 테러 협상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금을 니제르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레바는 이 상황을 이용해 니제르 정부와 재협상을 앞둔 우라늄 광산 채굴 계약에서 프랑스와 아레바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로비 자금 경로로 이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아레바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었고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니제르 내 우라늄 광산 재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 못할 경우 독점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니제르와 협상에서 아레바에게 유리한 조건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니제르 정부가 요구한 보안 강화 및 납치 협상 협조는 사법 당국과 감사관의 눈을 피해 자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어쩔 수 없는 명분을 제공했고 아레바는 그 상황을 이용해 니제르 정부 측 인사에게 대규모 로비를 벌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레바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광산 재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니제르 정부 인사들은 대규모 불법 자금을 축적하며 일부는 당시 니제르 대통령인 마하마두 이수프에게도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니제르 정부는 니제르 내 우라늄 광산에 대한 독점을 헐값에 프랑스와 프랑스 국영 기업에게 인도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 아레바와 니제르 정부 간 이루어진 비밀 거래가 밝혀지면서 니제르 내 격렬한 정치적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라늄 게이트로 정의된 이 사건이 정치적 논리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니제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우라늄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이어지며 니제르 내 반프랑스 정서와 민족주의 정서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한 명의 인물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압두라하만 티치아니는 전통적인 군 출신 장교로 마하마두 이수프 대통령의 경호대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수프 대통령 이후 취임한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과 마찰을 겪기 시작했고 바줌 대통령이 티치아니를 경호대 사령관직에서 해임하자 티치아니를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당시 사헬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프랑스와 미국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와 함께 티치아니에 대한 외교 및 경제 압박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티치아니는 주변 국가들과 함께 사헬 동맹을 결성하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를 집단 탈퇴하며 저항했고, 우라늄 게이트 이후 이어지는 니제르 내 반프랑스 정서를 이용해 주권 수호 프레임으로 미국과 프랑스를 압박했습니다. 니제르 내에서 반프랑스 시위가 확산하며 반서방 여론이 확산되자 티차니는 사헬 지역에서 대테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던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했고, 결국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미국과 니제르 사이에서 체결된 협정도 자연스레 종료되며 미국 역시 니제르에서 떠나자 티차니는 본격적으로 니제르 내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던 광산들의 운영권을 취소하거나 국유화하는 방식을 통해 회수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차니는 오란으로 바뀐 프랑스 국영 기업이 경제성을 이유로 니제르 광산 개발을 미루며 무책임하고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행동을 통해 부패와 오염만 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6년 사실상 니제르에 남아있던 프랑스의 우라늄 권한까지 백지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쿠데타 당시 니제르 내 반프랑스 여론이 확산되며 서방 세계에 반대하는 정치적 상징으로 친러 구호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티치아니는 프랑스 및 서방 국가들이 떠나면서 생긴 니제르 내 우라늄 사업과 군 협력의 공백을 러시아 용병그룹 바그너 그룹과 협력하며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바그너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정부는 바그너 그룹을 국방부 직속으로 흡수해 공식적으로 니제르와 협력을 가속합니다. 2025년 7월 오라노의 광물부문 수석 부사장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시기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 세르게이 치빌레프가 니제르에 방문해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스아톰과 니제르 에너지부 사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티치아니는 니제르 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프랑스의 지배력 약화와 함께 러시아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자신의 권력 형성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라늄 공급망 확대와 함께 말리와 부르키나 파소에 이어 니제르와 협력을 강화하며 사헬 벨트로 불리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해당 지역에서 서방 세계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니제르는 사헬 중앙 지역에 위치해 리비아와 차드, 나이지리아와 연결될 수 있는 교두보로 정보 수집 거점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미국이 사용하던 드론기지 지역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의 서방 인프라를 제거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랑스는 니제르 내 영향력으로 유지하고 있던 우라늄에 대한 권한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비의 생 마르탱 티에가 카자흐스탄 사막과 파리 회의실을 오갔던 그 행보는 구조적 문제를 남깁니다. 첫 번째는 카자흐스탄과 보츠와나가 니제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오라노는 새로운 합작 법인을 설립했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프랑스보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특수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내 생산되는 우라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나 중국 또는 두 개국가 이상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프랑스로 우라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러우 전쟁에서 이어지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자원을 쉽게 용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프랑스에게 지정학적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부족한 우라늄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러시아를 통한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상황이었으며 대안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보츠와나의 계약은 현재 탐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로 우라늄 채굴과 가공을 위한 단계까지 이어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는 에너지 공급의 약 70%가 원자력으로 이루어지며 유럽 내에서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라늄 공급이 프랑스의 에너지 체계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티치아니가 취소한 것은 단순 채굴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1968년 이후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구축해온 자원 조달 구조 자체에 가해진 균열이었습니다. 이 균열을 채우려는 시도들은 카자흐스탄, 보츠와나, 몽골, 나미비아, 캐나다로 분산되며 우라늄 공급망을 통제하는 능력 자체가 크게 약화되었고, 에너지 외교의 핵심 수단이 된 현재 이 분산은 프랑스가 우라늄 공급망과 더 나아가 아프리카 자원을 주도해온 준자원국 지위 및 통제자에서 관리자,
또는 구매자로 하향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우라늄의 단순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광산 투자부터 채굴, 정련, 연료 가공 및 원전 운영까지 사실상 완벽한 밸류 체인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니제르에서 이어지는 아프리카 내 에너지 공급망의 균열은 이 시스템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던 채굴권이 취소됐다는 사실은 이러한 전환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